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도내 청소년들이 마약을 불법 유통하고 투약까지 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도와 시스템상 허점은 무엇인지 또 유관기관이 챙겨야 할 일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약사 출신의 도의원이시죠. 윤성미 경남도의원 나오셨고요. 정신의학 전문의 이진우 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가만히죠. 들어보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하고 느끼는 바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터질 것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약사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그러한 강의들을 참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하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 나니 참 안타깝고요. 저도 그 약사 시절에 예. 그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해서 그 교도소에서 그 마약 사범들에 대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이렇게 계속 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서 지금 도의원이 되고부터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학교 교육 환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이런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교육청에 마약을 한다는 데이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도 사실 제 충고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그렇게 깊게 들었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더 사실 유감입니다. 예,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뭐 직업상 마약 관련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예. 이쪽 지역이 이제 부산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좀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일로 그래도 확인된 셈이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더군다나 학생들이고 그 숫자가 막 4, 50명쯤 된다는 걸 보고 예. 충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워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진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청소년기 특징인데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은 언뜻 보면 성인 같잖아요. 많이 예. 발육이 빠르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아주 미숙하고 충동성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특징이 이제 모방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더군다나 외국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보면 마약하는 장면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흡연하는 내용은 이제 규제가 돼서 안 나와서 없지만 이 마약 장면은 왜 규제가 안 되는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그 모방 심리와 노출이 이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중독이나 어떤 중독은 처음에 한번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원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 자체로 계속 어떤 중독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접근이 처음부터 용이하지 않고 어려우면은 그런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심한 중독이 두 가지인데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인데 얼마 전에 이제 스포츠 토토가 있으면서 전 국민이 이 스포츠 토토에 빠져서 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만약에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전체로 확산되는 건 굉장히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접근의 용이성이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 청소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알다시피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부터 대학
없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할 정도로 이 교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청소년들이 받는 이런 억압이 아마 이런 분출구로 이렇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는 IT 선진국답게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이용률은 92%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그 텔레그램과 같은 그런 SNS와 다크웹 등에 쉽게 접근해서 예. 마약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부처 합동으로 불법 마약 사범을 2,700여 명을 검거했는데요. 이 중 인터넷과 다크웹 그리고 또한 가상화폐를 사용한 불법 유통 사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길거리 마약 거래가 어려워지자 예. 다크웹을 통한 마약 공급이 지난해에 비해서 495%나 예. 증가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법들도 갈수록 교묘해져서 최근에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유통 채널을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마약 대금을 가상 화폐로 입금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는 이제 속칭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예. 용어를 던지기 수법과 같은 비대면 거래 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범죄 행위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해서 31%나 증가해서 역대 통계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도 그 인터넷을 쉽게 다룬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의원님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관리 부실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좀 여기와 반대되게 회의적인 의견도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학습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지금은 집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문제를 모두 교육청의 책임만으로 떠넘기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사실은 예. 많이 미흡합니다. 예. 강의를 맡은 분도 사실 보건교사가 아닌 담임 교사나 인성 교사나 하물며 체육 교사가 이게 강의를 맡고 있어서 그 강의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더 어렵고요. 이전에 2020년 청소년 유해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음주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7.1%이고요. 흡연 교육은 83.5%에 이르고 있지만 환각 물질에 대한 위험성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겨우 한 30% 정도의 학생이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주나 흡연에 비해서 유해 약물이나 예. 마약류 등에 관해서는 그동안 등한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학생의 교육 문제를 그 어떻게 학생만으로 이제 교육청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비대면 수업이고 집에서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는 마약 안 합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마약을 하는 장소가 집에서 절대 안 하거든요. 예. 공원이나 또 화장실 이런 곳에서 밖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이번에 적발된 건수에도 보면 학교 화장실에서 아이들 3명이 하다가 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은 내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렇게 화근을 더 키우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내 아이가 마약을 한다고 의심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도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마약 같은 경우에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성이 더 뛰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원장님 궁금한 게요. 이번에 논란이 된 청소년 마약 사건의 해당 마약이 펜타닐 패치거든요. 네. 이 펜타닐 패치가 마약성 진통제고 몰핀보다 약 100배 정도 강해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강한 마약류에 빠지는 원인을 단순 호기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세대 문화로 봐야 할지도 참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약물을 사용한 후에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도, 인체 영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문화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만 봐도 20대 정신질환자가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한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에서 보면 20대나 청소년 환자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정말 부동의 OECD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아주 직접적인 통계로는 마약 사범 자체가 작년 통계에 20대가 제일 1등이 됐습니다. 원래는 30대가 1위를 차지했는데 20대 증가를 제일 해서 이제 드디어 가장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마약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도피수단 또 부적응의 하나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20대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은 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펜타닐 자체만을 보면 이것은 원래 이제 아편계 약물에 속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그 과정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 중에 얀센 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얀센을 창시한 얀센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물인데 처음에는 이게 마취제였습니다. 마취제로 사용됐다가 이제 진통 효과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 진통제로서 처방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이 마약 관련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많은 약물이 펜타닐로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약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일선에서 이게 패치가 이제 약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입문 효과처럼 그걸 통해서 다른 더 심각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비슷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마약이 아니라도 이런 뭐 위해 물질이라든지 본드라든지 가스들을 통해서 이런 그 문턱 효과, 문턱 효과가 돼서 더 큰 마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구속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에 있는 병원과 또 약국을 돌면서 본인 명의 그리고 타인 명의까지 써서 처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약물의 위험성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처방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국이나 병원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근본에 문제가 된 그 펜타닐 패치는요, 그 암 환자나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 후에 동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의 하나로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72시간 효과가 나는 그 패치인데요. 이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내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펜타닐 패치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내려오면 약국에서는 수진자 조회를 거쳐서 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는 아무 의심 없이 약을 내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바로는 사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번 더 이거를 걸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약국에서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재정비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식약처의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요. 어떤 의원의 경우는 10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를 134회에 걸쳐 약 3,681일분을 굉장히 오래되죠. 3,681일분 같으면 10년분입니다. 그렇게 처방한 의원이 단속되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적극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의료용 마약류의 일종인 그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는 예.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서면으로 알려주는 그 사전 알림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제도를 의료용 마약류 전체로 이제 확대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병원 처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스템은 이제 실시간으로 그 과다 복용이나 중복 처방은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 예.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그 본인 절차 확인에 대해서 어떤 좀 부주의나 내지는 좀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약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런 본인 절차가 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또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펜타닐 같이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통의 그 진통 효과를 이 처방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이거를 개발하고 처방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대형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처방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 이 엄청난 뭐 억 단위로 처방이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미국 의료 시스템과 많이 근접하고 또 많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좀 우리도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의원님 또 지난 27일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 27일 목요일에 청소년 마약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전 마약 퇴치 운동 본부장인 분도 나오셨고 또 지금 현재 경남 그 경찰청에 예. 그 마약 관련해서 수사를 하시는 계장님도 나오셨고 또 그 식품의학과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 또한 그 도교육청에 계시는 미래교육국장님도 나오셨고요. 많은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한 주제가 청소년 마약이 너무 지금 접근성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짤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약 범죄 수법들도 저희들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네.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방 교육에 앞장설 선생님들이 사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너 펜타닐 알아? 라고 물어보면 거의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선생님들은 그게 뭐야? 예. 어디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이들보다 오히려 그 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할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직무 연수 때 사실 이 마약류 예방에 관한 강의를 철저히 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지금 제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 죄송합니다.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 같은 이러한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필로폰 김밥이라든지 환각 떡볶이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밥, 우리나라 고유한 단어 앞에 마약이라는 그 접두가 붙어서 그 한글 자체를 그 잘못 오용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예.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례를 가지고 제가 그 음식물, 옥외 광고물 중에서 이렇게 붙여 있는 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을 못 쓸 수 있도록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 조례와 아울러 앞으로 그 도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모든 교육을 함께 예. 도교육청과 또 그 경남 약사회와 또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도경찰청까지 함께 이 일을 협력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저희가 뭐 힘을 모았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윤성미 경남도 의원과 이진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도내 청소년들의 마약 불법 유통과 투약에 대한 허점과 대응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행정과 의회 또 시민사회가 빠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과 또 제도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헬로 이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